여러분 안녕하세요. 짜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Q&A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게시글을 올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질문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고 평상시에도 제 DM으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영상으로 만들면 좀 소통이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한번 열심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9개의 질문인데 그 중에 3개는 좀 가벼운 질문이라서 6개의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벼운 질문부터 차근차근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새 삶의 낙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요즘 쇼호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이고 기쁜 일인데 학원도 다니고 이제 퇴근하고 학원 갔다가 집에 가서 연습하고 이렇게 좀 바쁘게 지내고 있거든요. 요즘 이렇게 바쁜 생활이 좀 저의 삶의 낙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춤 실력이 궁금해요. 유행하는 춤 춰주세요.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애 음식이 무엇인가요?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떡볶이 진짜 좋아하고 약간 좀 징그러운 음식도 좋아해요. 닭발이나 곱창, 내장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본격적인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부터는 이제 직무 관련된 내용인데요. 질문 내용은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건강이 많이 악화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식단 관리도 전혀 안 하고 뭐 술, 담배도 많이 피우시는데 8, 90살까지 좀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식단 관리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게 맞는 건가 싶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경험과 좀 지켜본 바로는 교대 근무는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이제 근무를 4년 정도 했었는데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커피 시간이라고 해서 새벽에 비행기가 뜨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 오전 6시 비행기가 첫 비행기고 오후 11시 전에 들어오는 비행기가 마지막 비행기였습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이 뭐 인천공항 직원들에 비해서는 새벽 근무가 아예 없는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스케줄 근무가 제 건강에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전 가장 빠른 출근 시간이 4시 40분 출근, 그리고 가장 늦은 퇴근 시간이 11시에서 11시 30분 퇴근인데 그게 또 이레귤러가 생기게 되면 퇴근 시간이 뒤로 밀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근무 패턴 자체가 3일 근무 후 하루 휴무, 뭐 이틀 근무 하루 휴무 요런데 보통 3일 근무 중에 첫 근무는 오후 근무예요. 오후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올데이 근무, 그 다음에 오전 근무를 하고 다음날 이제 쉬게 되는 패턴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오후 근무를 하면 1시부터 이제 한 11시, 11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밤 12시 정도가 되죠. 그리고 이제 씻고 잘 준비하고 누우면 새벽 1시. 다음날 이제 올데이 근무 출근을 하려면 5시 정도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한 3, 4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오후 근무를 하면 그날 이제 늦잠을 자고 또 출근을 해서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날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시간 겨우 잠을 좀 자고 그 다음에 올데이 근무를 하고 올데이 근무를 하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집에 와서 기절하고 다음날 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서 오전 근무를 하고 1시에 퇴근을 하고 나면 이제 또 집에 와서 뻗어서 바로 기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자는 시간보다 낮에 잠을 자는 시간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생활 패턴이 불균형해지고 하다 보니까 수면 장애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얼른 지금 자야지 내일 출근을 하는데 아무리 어떻게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커피도 잘 안 마셨거든요. 잠이 안 올까 봐. 근데도 막
잠이 잘 안 오고 그래서 수면 장애로 좀 많이 힘들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지상직 근무가 몸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될 때도 많고 또 구두를 신고 달려야 되는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 안 좋아지는 직원들, 뭐 손목 안 좋아지는 직원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허리가 좀 안 좋아져서 퇴사를 좀 결심하게 된 데도 이유가 살짝은 있었어서 건강 악화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여성분들, 여성 직원분들은 부인과 쪽에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덜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수면 패턴이 망가지고 내 몸의 리듬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질병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5번째 질문입니다. 관련 학과가 아닌데 전문 용어는 학원을 다녀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대답은 당연히 X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학원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지상직 입사 준비는 그냥 일반 회사 준비랑 동일하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승무원처럼 뭐 서서 공수 자세를 본다거나 뭐 인사하는 자세를 본다거나 하는 면접은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일반 회사가 서비스 관련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면접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고 학원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혼자서 준비하실 수 있는 직무거든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뭐 항공과를 졸업해야지 입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은 뭐 학원을 다녀야 될까요? 자격증 취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전문 용어는 학원을 다녀야지 배울 수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절대 아닙니다.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먼저 입과를 해서 교육기간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직무마다 다르지만 그 교육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OJT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교육 후에 나 혼자 바로 업무에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선배 직원과 짝을 이뤄서 또 한 달, 2달 정도의 교육기간을 또 거치게 됩니다. 실무 이제 경험을 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 친구는 이제 혼자 근무를 해도 충분하겠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그때 업무에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백지 상태로 입사를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바로 업무를 이제 교육 후에 업무를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도 제가 사실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었는데 저는 자격증 취득을 하지 않았는데 2가지 정도의 그 지상직 입사를 위한 자격증을 많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자격증이 있는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 자격증 취득을 했는데 이게 너가 지금 업무할 때 좀 도움이 돼?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요. 그냥 날짜 표기나 도시 표기 이런 거는 좀 미리 배웠어서 도움이 되는데 그 외에는 아예 시스템도 다르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회사마다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아시아나항공 사용하는 시스템 다르고 대한항공 사용하는 것도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그리고 뭐 제주항공, 뭐 에어부산, 에어서울 사용하는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 자격증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자격증을 돈을 좀 들여서 취득을 한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취준생의 입장으로 봤을 때 좀 아깝더라고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정자격증 취득을 원하신다면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니까 나 지상직에 입사를 할 때 조금 많이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난 이 정도로 입사를 하고 싶어서 자격증 취득까지 준비를 했었다라고 자기소개서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6번째 질문입니다. 키도 작고 이미지도 맞는지 모르겠고 다리도 안 예뻐서 항공과 입시를 준비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외모. 정말 이 질문은 진짜 한 분기별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들어오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지상직을 준비하신다면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다리가 안 예뻐요, 키가 너무 작아요, 피부가 안 좋아요, 몸에 흉터가 있어요, 얼굴이 안 예뻐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는 이 외모 관련 질문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감이 됐었던 질문인데 또 이 질문자님께서는 항공과 입시를 준비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사실 항공과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해라,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보통 이제 항공과 입시 준비를 하신다면
학원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꼭 다녀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많은 학원에 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내가 만약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뭐 경기권, 수도권까지도 싹 다 돌아다니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지방에도 요즘은 승무원 학원이 많잖아요. 지방에 있는 학원도 솔솔 돌아다니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틀이 생길 거고, 거기서 들려주는 그 피드백을 너무 외모에 치중해서 듣지 마시고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라고 약간 좀 편견 아닌 편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승무원 준비를 잠깐 했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 원하는 그 외모와 이미지는 예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SNS를 보다 보면 정말 예쁜 분이 막 어피도 깔끔하게 하시고 유니폼 입고 찍은 셀카에 좋아요와 댓글이 막 몇천 개씩 달리고 이런 걸 보면서 저렇게 예뻐야지 할 수 있는 거구나. 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지상직으로도 일을 해보고 공항에서 4년 동안 일을 해보다 보니까 예쁜 사람이 승무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 너무 호감 있고 예쁘게 잘 웃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상이기 때문에 합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소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한소희처럼 생겼고 막 키가 175에 몸무게 45kg의 모델 몸매. 근데 면접장에서 안녕하세요, 한소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쟤는 얼굴은 예쁜데 영 서비스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눈도 막 되게 작고 이런 게 컴플렉스였어. 근데 막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희라입니다, 공항에서 예쁘게 멋있게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면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저 친구 되게 잘 웃는다, 웃고 있는데 나까지 기분이 좋아진다, 저 미소를 우리 승객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성형수술을 해서 만드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잘 웃고 호감 있게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친구 보고 있으면 기분 되게 좋아진다 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자님께서 좀 생각하는 이미지가 혹시 엄청 예쁜 연예인을 떠올린다거나 모델 같은 몸매를 떠올린다거나 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무원의 이미지는 그냥 정말 예쁜 사람이 아니에요. 예쁜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편안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친구를 동료로 데려온다면 얼마나 편하게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외모에 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지금부터 예쁘고 환하고 밝고 호감 있게 웃는 연습을 하세요. 웃는 연습만 하셔도 이미지가 확 달라져요. 저도 예전에 되게 싸납게 생겼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사실 나 너 싸가지 없을 것 같아서 좀 별로였어, 첫인상, 이런 말도 들었었어요. 저도 많이 상처받았었죠. 근데 웃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너무 막 불친절해 보이지 않지 않나요? 아닌가요? 네, 웃는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여기에 근육이 생겨요. 저는 이 근육이 미소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광대가 자연스럽게 웃는 방법을 해주기 때문에 웃었을 때 딱 어색하지 않고 저 친구 진짜 밝게 잘 웃는다, 웃는 게 진짜 예쁘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웃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는 뭐 업무 특성상 키를 많이 보기는 하죠. 왜냐면 키가 뭐 너무 작으면 업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키를 보긴 하는데, 예전에는 막 키 165 이상 이렇게 제한을 뒀었다면 요즘에는 또 그냥 키는 상관없이 앞리치만 닿으면은 통과, 이렇게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희망이 있죠. 까치발을 들어서 앞리치에만 닿으면 그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키에 대해서도 막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저 앞리치도 안 닿을 정도로 너무 작은데 승무원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외항사 보시는 거예요. 일본 항공사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일본 비행기를 탔는데
되게 승무원들 키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승무원이 키가 작아도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하고 비행기 탑승을 했는데, 그 오버헤드빈을 닫을 때 승객 의자 위에 발을 올리고 올라가서 오버헤드빈을 닫더라고요. 그런 항공사도 있으니까 정말 나 키가 너무 작아, 나 국내 항공사는 도저히 안 돼 하신다면 옆 나라 항공사들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될지 좀 감이 오시겠죠? 중요한 건 예쁜 얼굴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게 웃을 수 있는 친구인가, 서비스를 할 때도 저렇게 상냥하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친구일까? 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외모에 관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번 본인의 객관화를 시켜서 한번 잘 알아보시고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7번째 질문입니다. 자꾸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질문 답변이 제가 되게 길게 여러 가지 막 뭘 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보면서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자존감 너무 어렵죠. 저도 사실 자존감이 떨어졌던 때가 좀 많았거든요. 특히 뭐 입시 준비할 때나 회사 취직 준비할 때, 뭔가를 새롭게 도전할 때, 이럴 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특히 좀 승무원이나 이런 항공 쪽은 외모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그 외모에 대한 자존감도 떨어지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이 자존감이 낮았는데 이걸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냐면, 누가 해주는 칭찬을 곧이곧대로 못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희라야 너 피부 되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야 나 화장으로 다 가렸어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희라야 너 눈 되게 예쁘다 이러면 나 이거 쌍꺼풀 수술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누가 저한테 너 근데 왜 그렇게 칭찬하는 걸 곧이곧대로 못 듣고 항상 너를 그렇게 깎아내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건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그때 처음 깨달았거든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내가 남들이랑 괜히 비교를 하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갉아먹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자존감이 진짜 낮았을 때 어떤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저한테 진짜 좋은 얘기를 해줬었어요. 굉장히 좋은 말을 해줬었는데, 이 친구 말로는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내가 정한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존감이 낮다는 건 어떤 기준점에서 못 미치기 때문에 내가 낮다라고 이렇게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낮다라는 게 있다면 높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해놓은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이고 스스로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내가 나를 갉아먹고 깎아내리는 자학행위나 다름이 없는 행동이거든요. 사실 자존감과 자기 객관화는 정말 달라요.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분들은 일단 내 단점을 파악을 했다면 그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노력하는 과정을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 단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면 이 작은 단점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망치고 난 못할 거야, 이 단점 때문에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자꾸 이제 남들이랑 비교를 하고 이 단점 하나 때문에 나는 아예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막 모든 상황을 다 내 탓으로 만들고 이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다 나다, 그 이유는 다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낮은 자존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나를 내가 스스로 정한 그 틀에 맞추려고 노력은 당연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도 되는데 그 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고 슬퍼하고 안 될 거라고 확신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노력하는 과정 자체, 내가 정한 이 틀에 열심히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를 좀 예쁘고 기특하게 나를 칭찬해주고 봐주세요. 저도 요즘에는 칭찬을 누군가가 저한테 해줬을 때 고마워 라고 대답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걸 생각하고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누가 희라야 너 피부 되게 좋다 이러면 아 진짜 고마워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칭찬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스스로도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남들이 칭찬을 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건 내가 가진 그릇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런 거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의 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안에 50개의 돌밖에 없어요. 근데 내 옆 사람을 보니까 50개의 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50개의 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만족하는 건 더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완벽하게 다 채웠다고 생각을 해서 만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비교해보면 우리는 똑같은 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50개밖에 못 채웠어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50개 채웠는데 나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50개 더 채우고 싶어. 그러려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남들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그릇에는 절반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더 큰 돌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다는 건 못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8번째 질문입니다. 35살 워킹맘이에요. 지상직 일을 해보고 싶은데 도전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말 개인적이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지상직 업무가 은근히 몸이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거운 물건도 많이 들어야 되고 구두 신고 뛰어다녀야 되는 일도 있고, 근데 사실 체력적으로 괜찮다고 하시더라도 아이가 있으시다면 제가 주변에서 봤었던 좀 나이가 있으신 과장님들이나 이런 팀장님들을 보면 아이가 있다 보니까 단축 근무를 좀 많이 하시기도 하고 스케줄 근무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워킹맘인데 신입으로 들어간다면 바로 이 단축 근무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직원들의 연령대가 많이 낮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경력이 있으시면 사실 항공사 본사 쪽에 업무를 맡아서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 공항에서 유니폼을 입고 일하시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안 되는 건 없어요. 도전은 해볼 수 있어요. 도전해볼 수 있고, 내가 또 만약에 경력이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뭐 아예 모르는 신입을 뽑느니 나이가 좀 있더라도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가능한 거죠. 네. 네,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그만두고 30살에 지상직원 준비는 왜 하냐고, 힘들어서 1년도 못한다고 말리네요 다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직업이라는 건 내가 갖는 거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저는 남들 말에 사실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사실 30살에 쇼호스트 준비를 한다고 했었을 때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닌가? 라는 주변에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걸 안 하면 나중에 40살이 돼서 50살이 돼서 너무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분께서는 알고는 있지만 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주변에서 자꾸 말리기도 하고 해서 좀 고민도 많이 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정말 1년도 못 버티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는지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힘들어요. 진짜 힘들고 그 힘든 거에 비해서 보상이 굉장히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보상이 저는 적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스케줄 근무가 엄청 힘들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국제공항에서 근무를 하셔야 된다면 새벽 근무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안정적인 회사를 지금 다니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셨던 분이라면 스케줄 근무에 좀 적응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서비스직이에요. 안정적인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내가 서비스직에 맞지 않는다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서비스직은 사실 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뭐 예전에 저 서비스직 쪽에서 알바 해봤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실제 이 항공사 서비스직은 좀 많이 힘든 편인 것 같아요. 고객들과의 소통도 계속 해야 되고, 사실 컴플레인 들어오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고객 응대도 많이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재밌어요. 일하는 게 재밌어요. 저는 진짜 재밌었고, 내가 그냥 만약에 일반 안정적인 회사, 그냥 뭐 컴퓨터 기업 이런 데서 다녔더라면 겪어보지 못했을 특별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재미있고 신났어요. 그리고 뭐 스케줄 근무도 저는 해보니까 마음에 들었었고, 그리고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것도 정말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퇴사도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 제가 입사했을 때 제 동기가 저를 포함해서 7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명이 3달 안에 다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이 1년 뒤에 퇴사를 했어요. 외로웠어요, 저는. 제 동기들이 다 퇴사를 한 거예요. 그만큼 퇴사가 많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신입들이 들어오면 이제 다 가르쳤는데 퇴사를 하겠다는 직원들도 더러 생기기도 하고, 뭐 그 중에서는 오래 버티는 친구도 있지만 1년만 하고 저 관둘래요 하는 직원들도 많이 봤었기 때문에 퇴사도 많은 직군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4년을 일했어요. 저는 4년을 일했고, 제 선배 그리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후배들을 보면 5년, 10년까지도 계속 꾸준히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정말 많아요. 중요한 거는 진짜 내 마음가짐이랑 의지인 것 같아요. 그냥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일이 안 맞네? 그냥 퇴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또 다른 길을 찾아서 가시는 거고, 나 진짜 너무 하고 싶고 나 하면 진짜 열심히 잘해야지 라고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셨어도 힘들어서 바로 관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나 그냥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일이 너무 잘 맞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고 입사를 해서 진짜 재밌다, 너무 좋다 이렇게 되면서 5년, 10년 일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안정적인 직업을 지금 그만두고 이 회사로 다른 지상직으로 옮길 가치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나는 이 안정적인 직업보다 이 지상직으로 일하는 게 내 꿈이고 더 행복할 것 같아, 너무너무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도전하시는 게 맞는 거죠. 후회를 하더라도 내가 하는 후회고, 그리고 저는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분명히 배울 점은 있을 거예요. 도전을 하셔서 지상직이 되신 다음에도 어떤 배울 점이 생길 거고, 그냥 나는 안 하고 안정적인 직업 가야겠어 라고 선택을 하시더라도 그 안에서 또 분명히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9가지 질문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번 Q&A는 답변 내용이 너무 제 주관적인 내용도 많이 섞여 들어가 있고, 제가 그냥 들려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위주로 짜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게 정답이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그냥 한 번쯤 궁금하셨던 내용, 그리고 지상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지상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내용으로 Q&A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